내가 결국은 매수를 해서 부동산을 사나 상속을 받아서 부동산을 받으나 나는 자산 관리는 똑같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상속은 무상의 이제 이전이기 때문에 가액을 제가 상속세 신고 기간 내에만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감정평가를 받아서 가격을 최대한 올려야 돼요. 미래에 20억에 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15억 원이면 5억 원의 차이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한 1억 8천 정도 나와요. 그래도 저는 어차피 상속세가 0원이죠. 왜냐 공제액수가 20억 원이니까. 근데 미래에 20억 원에 이제 상속 받고 나서 20억 원에 팔았다. 양도소득세가 0원이 나오는 거거든요.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자녀가 둘이면 12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속세가 0원이고 또 배우자를 고려했을 때는 17억까지 상속세가 0원이다. 그렇다면 이제 상속세는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걸까요? 이 부분 앞서서 좀 더 말씀을 첨언을 좀 하자면 그러면 이제 그게 궁금하실 거예요. 자녀가 진짜 그러면 지금 돌아가신 분들 자녀가 몇 분일까? 그런 생각도 들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 통계를 한번 내봤어요. 결국은 데이터적으로 말씀드려보는 게 네. 좋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그 돌아가시는 분들, 그 저희 세법에서 이제 피상속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분들 나이가 몇 살이실 것 같으세요? 60세 이상이 90%가 넘어요. 네. 근데 뭐 당연하게 이제 60세 이상부터 돌아가시겠거니 이건 알겠지만 70대 이상도 78%고 80대 이상이 55%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요즘은 이제 수명이 정말 늘어났고 액티브 시니어 분들도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분들이 그러면은 젊었을 때 아이를 낳을 때쯤에 연도수의 그 합계 출산율이 얼마일까? 그걸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간단하게. 그래서 1970년도부터 1983년도까지 얼추 계산을 해봤는데 1970년도 같은 경우 합계 출산율이 막 4.5명이에요. 오, 많았네요. 정말 많이 나셨고 83년도 되니까 드라마틱하게 바뀌었는데 한 2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평균을 그냥 간단하게 아주 단순 셈법으로 나눠봤는데 한 3.27명 나오세요. 그러면은 지금 실질적으로 이 자녀가 3명이란 얘기인데 네. 그럼 3명에다가 5억 원씩 곱하면은 15억 플러스 기초공제 2억 원이니까 네. 그래서 요즘 뭐 뉴스 보시게 되면 17억 원까지 세금 안 낸다, 17억 원까지 세금 안 낸다 이런 말들이 네. 나오는 건데 그러면 작년에 그 작년 기준으로 상속세를 신고를 하셨던 분들이 과세 표준이 얼마였을까? 그걸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그러니까 과세 표준이라는 건 뭐냐면 거기다가 이제 세율을 곱해서 세금이 나오는 건데, 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제 재산 아니면은 좀 금기시 되어 있지만 한국에서는 부모님의 아버지나 어머님의 재산을 한번 총액을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이제 아파트거나 뭐 이러면 시가가 얼마 정도, 시세가 얼마 정도 하는지 계산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더할 게 첫 번째로는 이제 10년간 혹시나 상속인들이 증여받은 게 있는지를 더하셔야 돼요. 사실 이것 때문에 상속세가 많이 나오는 건데 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10년 이내 계좌 내역을 전부 다 보거든요. 왜냐면은 10년간 이제 자녀나 배우자에게 가장 대표적인 이제 상속인인데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이 있는가 이걸 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뭐 부모님한테 결혼한다고 전세자금 받았다, 뭐 1억 받았는데 뭐 세무서에서 연락도 안 왔다. 연락 안 와요. 왜냐면은 그 정도 금액으로 세무조사를 할 정도로 세무 인력이 한가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가장 핵심은 그게 10년 이내 펼쳐지면 그때는 전부 다 계좌를 통해서 확인을 한다는 거죠. 이게 사실 세무조사에서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들이 얼마인지를 확인을 해보시고 그거를 더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9년 전에 받았어도 지금 더해야 돼요. 그리고 상속인 이외의자, 대표적인 사람이 사위, 며느리, 손주인데 이분들에게 증여한 건 5년입니다. 5년 것들도 더하셔야 돼요. 사실 돌아가시기 전에 1년 내 2억 원, 2년 내 5억 원의 뭐 인출 금액이 있는데 그걸 소명을 못 한다. 그럼 그 금액도 얹어야 돼요. 결국은 이게 납세자가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점. 그 다음에 지금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직장 다니다 갑자기 돌아가셨다. 퇴직금이 있으실 거예요. 퇴직금 액수가 꽤 크거든요. 퇴직금이랑 그 다음에 사망보험금이 있습니다. 종신보험이나 이런 보험금도 결국은 뭐 연금보험도 해약하거나 이렇게 받으실 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상속재산이 전부 다 합쳐진다라는 거. 그래서 상속재산 계산되셨으면 거기다가 이제 채무를 빼셔야 돼요. 말 그대로 뭐 임대차 보증금이나 아니면 근저당권이나 신용대출 이런 거 대표적으로 빼시면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금액이 나오죠.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일괄공제 5억 원, 지금 24년도까지 일괄공제 5억 원인데 만약에 지금 이 세제 개편안이 그대로 통과가 된다 그러면 자녀가 3명이다 그럼 거기서 17억 원이 빠지는 겁니다. 이 액수가 크게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일괄공제 5억 원 기준인 작년 상속세 신고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5억 원 차감하면 그 다음에 과세표준이거든요. 네. 1억 원 이하가 한 3,200명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세 신고를 한 18,200명 했었는데 이게 한 17% 정도. 그다음 3억 원 이하가 40%고요. 5억 원 이하가 55%. 그다음에 10억 원 이하가 75%고 20억 이하가 88%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자녀가 3분이다. 그럼 공제액수가 12억 원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상속세 신고를 거의 75%는 이제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웬만한 분들 서울 경기에서 주택 한 채 있으신 분들은 상속세를 내야 되는 확률이 아주 높은데 그분들이 대부분 이제 상속세를 고민 안 하셔도 되는 범위로 바뀌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러면 신경을 안 써도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돌아가신 날 기점으로는 예를 들어서 5억 원의 재산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년간 증여한 내역과 5년간 상속인 이유의자에게 증여한 내역, 그다음에 돌아가시기 전에 1년 내, 2년 내에 큰 돈을 썼다. 그러면 그 금액까지 얹어서 상속세가 추징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캐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속에 대한 계산에 대한 일반적인 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꼭 드립니다. 예. 이 돌아가신 분에 대한 조사 같은 경우는 한 분도 누락되지 않고 이게 모두 다 개별적으로 조사가 맞아요. 들어오나요? 모든 상속세는 사실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조사를 다 하는데 내가 연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실 거예요. 자체 조사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에서는 상속세가 신고 세목이 아니에요. 좀 네. 어려운 표현인데 신고서 넣으면 끝난다 이게 아니라 신고서를 기반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결정 세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세관청에 결정을 해서 꽝꽝꽝 도장을 찍어줘야 끝나는 세목인데 자산가액이 높지 않으시면은 이 민원을 괜히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자체적으로 그냥 조사를 해서 끝내는 거예요. 네. 근데 돌아가셨을 때 재산이 5억인데 계좌 내역 살짝 봤더니 막 20억, 30억을 증여를 했다. 네. 그러면은 30억을 증여했다 그러면 35억 원으로 상속세를 신고를 해야 돼요. 네. 그러면 끔찍한 일이 펼쳐지는 게 예전에 안 냈던 증여세랑 거기에 대한 가산세 두 종류를 내야 되고 이게 상속세 또 얹어진 다음에 상속세를 또 내야 되고 안 낸 것에 대한 가산세 두 개를 더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세금의 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도 미리 이제는 준비를 조금씩 해나가야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예, 사실 저한테 의뢰하시는 분들 중에는 지금 돌아가시기 전인데 이게 세무조사 관점에서 상속세 신고할 때 관점에서 이 계좌 내역을 살펴봤을 때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으세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한번 봐달라. 네. 그래서 그 업무를 수임해가지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 상속세 개편으로 또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맞아요. 그래서 앞선 질문하고 똑같은데 상속세 그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상속세를 안 내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미래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상속세랑 양도소득세랑 무슨 차이냐? 양도소득세는 제가 부동산을 팔았을 때 네. 그 차익이 발생하면 그것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접하시는 양도소득세죠. 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 공제액수가 크게 늘어났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음료수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음료수가 가득 찬 것이 지금 있는 상황인데 내가 목이 덜 마르다고 해서 이 정도면 마실 수도 있겠죠. 근데 추후에 이 남은 금액을 다시 갖다 마실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먼 길을 떠나야 된다 그러면 이걸 미리 마셔놓는 게 갈증 해소에 장기적으로 갈 수 있겠죠. 이 말은 뭐냐면 공제액수가 이미 늘어나면 예를 들어서 이래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공제액수가 기존에 5억 원이고 이래 낮을 때는 지금 제가 이제 24년도 상속세도 신고를 계속하고 있는데 다 필요 없고 상속세가 너무 많이 나와요. 진짜 너무 많이 나오니까 어떻게든 가액을 낮추는 게 일이에요. 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해서 가액을 막 엄청 낮추는데 공제액수가 늘어나서 이제 공제액수 20억까지 늘어났다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한테 아파트 하나를 봤는데 그 동네 대충 시세를 물어보니 15억 원이래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상속세 안 내도 되겠네. 그건 당연하죠. 안 내셔도 돼요. 근데
내가 부모가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는 끝이지만 이걸 상속받는 제 입장은 스타트예요. 스타트. 내가 결국은 매수를 해서 부동산을 사나 상속을 받아서 부동산을 받으나 나는 자산 관리는 똑같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매수할 땐 취득가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뭐 15억에 샀으면 15억이 딱 정해져 있는데 이 상속은 무상의 이제 이전이기 때문에 가액을 제가 상속세 신고 기간 내에만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세가 15억 원이라고 뭐 15억이네 이게 아니라 제 개인적 생각에는 이거를 감정평가를 받아서 가격을 최대한 올려야 돼요. 왜냐 지금 파실 거 아니잖아요. 미래에 20억에 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15억 원이면 5억 원의 차이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한 1억 8천 정도 나와요. 근데 내가 감정평가를 해서 이 가액을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서 20억 원까지 올렸다고 할게요. 그래도 저는 어차피 상속세가 0원이죠. 왜냐 공제액수가 20억 원이니까. 근데 미래에 20억 원에 이제 상속 받고 나서 20억 원에 팔았다. 양도소득세가 0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내가 이걸 팔 시점에 결국 그때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걸 비슷한 부동산을 이제 토지 수용을 많이 업무를 해요. 그래서 네. 토지 수용을 하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예전에 상속이나 징을 받았을 때 그냥 기준시가로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용 받을 때 보상 금액이 엄청 높으니까 양도세를 엄청 많이 낼 때 네. 그때 피눈물을 흘리세요. 아 그때 이걸 가격을 올려놓을 걸. 근데 이거를 알고 계신 분이 제가 지금까지 고객 중에 딱 한 분을 만났거든요. 그분은 감정평가를 진짜 했어요. 그래서 오 어떻게 이걸 알고 하셨냐 그 당시에. 네. 그분 직업이 감정평가사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야. 감정평가사님 정도만 알고 있는 지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게 많이 대중화됐지만 제가 봤을 때 상속세가 개편이 된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는 자산가액을 높이는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아니 세무사님 미래에 내가 팔 때 높이면 되지 않냐. 근데 파는 게 5년 후 10년 후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감정평가를 한다? 그걸 받아주지 않아서 그래요. 법에 적혀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간 내에 해야 돼. 6개월 이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나서 접근하는 것과 모르고 나서 어떻게 되겠지라고 접근하는 것의 차이는 너무 크다라는 거. 근데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파트는 그나마 다행인 게 내가 15억 원이 대충 시세면은 그게 사실은 유사매매 사례가액이라 그래서 네. 같은 단지 내에 84 타입이다. 그럼 84 타입이 압동해서 15억 원에 팔렸다. 그럼 그 금액을 끌고 와서 이제 가액이 결정이 돼요. 네. 그러면은 뭐 괜찮다 15억이면. 근데 가장 최악은 뭐냐면 제가 말하는 게 다가구 주택이에요. 다가구 주택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빌라촌에 이제 있잖아요. 네. 다가구 주택은 제가 감정 평가를 받지 않으면 사실 옆에 있는 다가구 주택이 뭐 15억 원에 팔렸더라도 그 15억 원 가액을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냥 개별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왜냐면 사용 승인일도 다르고 호수도 다르고 다 건물 형태도 다 다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가액을 갖다 못 쓰거든요. 그럼 다가구 주택은 어떤 걸로 결정이 되냐면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주택 가격으로 가격이 매겨져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가액이 시세는 이 동네는 평당 얼마여서 15억 정도 해. 부동산 중개사님한테 이런 말씀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래 팔 때 그럼 나 15억 되겠다. 이게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시세고요. 세법에서 그 가액을 인정하진 않아요. 결정할 때는 그걸 시가로 어떻게 매기냐면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주택 가격으로 매길 건데 제가 얼추 계산해보면 한 10억 정도 될 거예요. 그럼 미래에 내가 팔 때 진짜 충격 엄청 크실 거예요. 20억에 팔았는데 취득가액이 10억이에요. 그럼 10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5억에 대해서 양도세 내는 게 아니라서. 네. 그러면 얼추 계산하면 몇 억이 나올 텐데 이것을 지금 이제 놓치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시점에 놓친 것에 대한 본인의 무지를 탓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러니까 상속이 펼쳐지면 세무사랑 상담 받으라는 얘기가 뭐 이런 점에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뭐 아파트든 다가구든 상속을 받게 되면은 그 신고 기간 내에 가장 좋은 감정 평가를 받아서 신고를 하는 게 유리한 거네요. 미래의 양도소득세 납부를 위해서. 그렇죠. 공제액수가 많이 남아 있다라고 네, 한다면.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음. 자녀 공제 5억을 이제 해주는데 이게 너무 좋잖아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소식이었는데 만약에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그럼 전혀 방법이 없는 걸까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지금 사실 논의가 많이 되고 있죠. 왜냐면 자녀 없는 사람은 이거 활용도 못하라는 거냐.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모든 뭔가 지금의 이제 제도들이 왜 출산율에만 몰입해 있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 맞죠. 왜냐면은 저도 그런 상속을 많이 경험을 해요. 네. 60대셨는데
그분은 직계 존속, 당연히 부모님 다 돌아가셨고 결혼 안 하셨어요. 그래서 배우자랑 직계 비속이 없어요. 그럼 이분들 상속 누가 받냐면 형제들이 받거든요. 이런 분들이 사실은 새로운 가족 형태라고 봐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의 가족 형태가 일반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말 새로운 가족 형태는 정말 많습니다. 왜냐면 새로 재혼을 하는 형태도 엄청 많잖아요, 사실은. 네. 예, 엄청 많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말 그대로 자녀가 없는 분들은 조카를 자녀처럼 키워요. 맞아요. 진짜 네.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아니 어차피 조카한테 물려주겠다라고 해서 유언장도 그리 쓰시거든요. 그러면 조카를 입양하겠구나. 물론 이제 이게 개편안이 나와서 자녀가 실제 본인이 네. 출산한 자녀만 속할 것인가 그런 이제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입양이 당연히 포함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앞서 말했던 자녀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공제 1억 원 얘기할 때도 입양자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네. 입양하고 나서 2년 이내에 1억 원 공제 준다. 그러니까 이것도 입양을 포함할 건데 그럼 조카를 내 자녀로 입양하는 것을 과연 봐줄 것인가? 근데 유사한 사례가 이미 일본에서 있습니다. 일본이 이런 제도 개편이 있고 나서 손자를 자녀로 입양을 시켜서 상속에 대한 공제를 활용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법원 판례가 있었어요. 말 그대로 이제 새로운 가족 형태가 있을 거고 물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입양의 형태가 좀 특별 입양, 일반 입양으로 형태가 좀 달라요. 우리나라 입양 제도랑은 좀 다를 텐데 일본 같은 경우는 결국은 입양 제도를 활용하면 아 상속세를 좀 줄일 수 있겠구나. 이런 게 존재하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뭔가 가족 형태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발생하겠다. 이런 생각이 네. 좀 듭니다. 그렇다면 이 자녀 공제를 5억으로 늘린 게 출산율을 높이는데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요? 이미 제가 보니까 맘카페에서 얘기를 나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택일, 뭐 vs 낳을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 막 하시는데 저는 약간 좀 부족한 느낌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걸 낳을 거냐 말 거냐는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액수가 약간 애매하다라는 네. 거거든요. 네. 사실은. 그래서 사실 출산율 높이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그 생각이 좀 애매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은 좀 생각을 할 것 같은 게 내가 30대예요. 제가 봐서 40대는 좀 힘드실 것 같고 20대나 30대는 좀 가능할 것 같은데 20대 분들 아직 결혼도 안 한 분들이 많아서 제가 봤을 때 지금의 30대 분들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너가 예를 들어서 부자 아버지가 있다. 자산가 아버지가 있어서 아버지로부터 받을 재산이 너가 30억 원이 넘어가. 그럼 이미 너 세율이 최고 세율이 50%잖아. 그러면 너 50%를 너가 받더라도 세금 내고 받더라도 어차피 그 정도의 재산이 있는데 너도 재산을 불릴 거 아니야. 그럼 미래에 너 상속세 낼 때 많이 낼 거 아니야. 근데 자녀 한 명 낳으면 미래의 상속세율이 50%니까 5억 원의 공제 고박이 50%면 2억 5천만 원이 자녀 한 명 낳았을 때 그 세금이 줄어드는 셈이 돼. 그러면은 그 2억 5천만 원 가지고 간접적으로 자녀를 키우는 데 써라는 메시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말들도 하실 거예요. 아니 개편이 또 되고 또 되고 또 되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물론 이제 자주 바뀔 수 있겠죠. 이제 이 가격 자체가 인플레이션 자체가 기존과는 좀 다르니까. 네. 근데 이 개편 자체가 지금 보도 자료에도 나왔지만 27년 만이라고요. 다음 공채가 20년 후에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이 메시지는 아주 큰 효력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개인적 생각에는 만약에 자녀 공제로만 이 개편을 한다 그러면 저도 이거 이제 다른 분에게 아이디어를 받은 건데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357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첫째는 3억, 둘째면 5억. 그게 아니라 둘째면 5억 5억. 그다음에 셋째면 7억 7억 7억.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건 간접 지원을 거의 넘어선 범위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저는 이거는 진짜 훨씬 아이를 낳을 것 같다. 네, 예. 훨씬 효과적이네요. 예. 이러게 하면 셋째까지는 낳겠다 진짜 부자분들이. 21억이 늘어나니까 공제액수가 그럼 최고 세율이면 10억이 빠지거든요 세금이. 그러면은 이건 고민하실 것 같다 약간. 네. 그 생각이 좀 생각이 듭니다 이건. 네. 이렇게 바뀐 내용들은 그럼 언제부터 적용이 시작되는 건가요? 우선은 24년도엔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할 말은 아니지만 네. 제발 부모님이 24년도까지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그나마 어떤 논의가 되더라도 자녀 공제가 안 되더라도 다른 식의 공제는 될 거니까 개편은 될 거니까 25년 1월 1일부터 상속이 일어난 분에 대해서 적용이 되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세율이랑 그다음에 30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 50% 세율 그 부분 없어지는 것도 25년도부터 증여랑 상속 부분에 대해서 적용이 돼요. 그래서 모든 세제 개편안이 이제 소급되지는 않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이게 국회가 통과돼 봐야지 알 수가 있어요. 소급 적용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칼 자르듯이 사망일을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제도 개편이 그냥 이때부터 하시죠라고 정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거든요. 네. 왜냐면 지금 막 신고서 만들고 있는 지금 상속이 펼쳐진 분들 문의 전화가 그게 첫 번째예요. 저희도 이거 적용받을 수 있나요? 그렇죠. 네, 근데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짜로 제가 지금 70대 이상 분들 상속이 펼쳐지잖아요. 자녀분들 3분 이상이세요, 진짜로. 2명은 좀 적어요. 4명이나 3명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봐서 3명이 맞거든요. 그러면 사실 기존엔 지금은 올해까지 5억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1년만 건강하셨으면 만약에 이거 그리고 개정이 됐으면 공제액수가 17억 원이니까 네. 얼추 세금이 한 4, 5억 원 빠지신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네. 그분들 미팅할 때마다 표정이 예, 그거 볼 때마다 저는 실무적으로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좀 크고요. 네. 이게 결국은 적용되는 것도 국회가 통과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국무회의 걸치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가 9월 2일 날 정기국회로 들어가는데 그때 국회가 통과돼야 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세제 개편안이 7월 25일 날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민주당 기재부 위원분들이 이제 약간 입장문을 발표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공제 형태보다는 일괄 공제, 그러니까 누구나 다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5억 원을 10억 원으로 높이자. 그리고 이제 배우자 공제도 최소가 5억 원이었는데 아니 배우자랑 공동 생활 영위로 서로 노력해서 자산 형성한 건데 배우자 공제도 좀 높여주자 10억 원으로. 네. 그러게 개편 논의가 되고 있어요. 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모든 분들이 다 적용받는 거고 일괄 공제 5억 원 높아지면 10억 원이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상속세 내시는 분들 절반은 없어지니까 오히려 그게 더 낫겠다.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회에서는 제가 봤을 때 이 논의됐을 때 이 내용의 변경이 좀 생길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당연히 이거 통과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지켜보셔라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아직 모든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논의 과정을 조금은 더 거쳐야 되고 적용이 되더라도 25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예. 네. 네, 부자가 되려면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결국에는 공부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대체 어떤 쓸모가 있는지, 비트코인이 진짜 돈은 되는지, 그리고 투자의 기본 원리부터 시작해서 알트코인은 어떤 방법으로 고르고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알려드리고요. 차트 공부도 저는 코인 공부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언제 들어갈지 아니면 뭐 언제 수익 실현할지 이런 거를 지표를 따져보는 거죠. 그리고 선물 투자가 코인에는 가능하거든요. 안전하게 욕심부리지 말고 잘 쓰면 자산을 증식시키기에 좋은 수단 중에 하나지만 레버리지를 좀 쓸 수 있으니까. 하지만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고 잦은 거래를 하면 순식간에 불이 날 수 있다. 그래서 기왕 할 거라면 좀 잘 배우고 판단을 해볼 수 있죠. 앞으로 있을 5년이 우리 인생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이드 해드린 대로 5년 동안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앞으로의 인생에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강의는 아마 아예 없을 거예요. 저도 그런 강의를 원했었는데 제가 2021년부터 코인 투자를 처음 시작했는데 저는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강의도 없어서 삽질도 되게 많이 하고 손해도 사실 좀 많이 보고 했는데 제가 겪은 시행착오와 그때 답답함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다 알려드릴 겁니다. 처음부터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실 분은 코인생기초 10기에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